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가설 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드렸는데 이제 좀 정리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면요. 참 타이머를 해야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할 게 많네요. 그죠? 마이크 켜고 비디오 켜고 공유 설정하고 통신 확인하고 그죠? 타이머 켜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죠. 무한히 많은 직선이 가능해도 직선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의 경우에도 이 직선밖에 안 되는데 그 직선 중에서 지금 뭐가 하나 인제 결정이 됐는데 이 R2가 인제 0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선형 모형의 예측이 실제 정답의 평균값으로 됐을 때 R2가 이제 0이 나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이제 볼까요? 먼저 인제 사이클런에서 이거는 구현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번잡하니까 매트릭스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져오고 그 R2 스코어라고 하는 API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귀 모델에서 회귀 출력을 하는 이제 모델에서 그 꼭 선형 회귀에 국한되진 않고요.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알고리즘들의 스코어를 호출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이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R2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R2 스코어가 그냥 정답하고 완벽하게 이제 일치하는 그런 예측을 이제 수행한다. 그러면 말해 뭐해? 무조건 이제 100점, 1.0이라고 하는 그런 점수가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정답하고 예측값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100점이 나온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함수입니다. 그런데 언제 아까 이제 우리 위에서처럼 이제 빵점이 나오는가라고 하면은 이 정답들의 그 평균값으로 예측이 이제 모두 다 이제 수행되는 경우에 이제 빵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단 정답의 평균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답의 평균값을 획득을 하고 나서 이 R2 스코어에 집어넣으려면 이제 할 일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 YS는 S개의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Y의 평균값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값들의 yi 값들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얘는 단일한 스칼라 값이에요. 즉 얘는 S개가 이제 있는데 이 평균값을 구하면 그냥 한 개의 단일한 값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평균 얼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R2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죠. 그 yi와 그리고 i번째에 대한 예측값과 이제 비교가 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정답과 예측값 모두 개수가 이제 동일하고 이제 쌍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R2 스코어에 이제 집어넣고 싶으면 이걸 이제 획득을 한 다음에 이거를 S개만큼 그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y 민을 YS만큼 이제 복사를 이제 수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은 이제 Y 민은 이제 쉐입이 100개가 이제 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Y 민하고 이제 YS 이제 개수가 이제 일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full like 라고 하는 것은 YS랑 이제 동일한 방식의 그 YS가 이제 주어지면 이 YS의 형태만큼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값으로 이제 채워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공하면 되는데, 요거 이제 눈으로 보시면 조금 이제 쉬울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을 10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A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근데 이제 numPy 이제 full like 하고 이제 그 제로를 A의 이제 평균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full lik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A 평균 벡터가 생성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요 값이 달라지는 건 이제 랜덤하게 이제 값이 나오니까 매번 이제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뭐 채우면 쉽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처음 소개해 드리는 API니까 그 간단하게 이제 소개는 이제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조하시고, 그래서 이 ymin 벡터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means 이렇게 이제 그 뭐 s자를 이제 뭐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더 번잡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assertion을 통해서 이제 두 개 이제 개수가 이제 같은지를 이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R2 스코어가 얼마가 이제 되는가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YS가 이제 정답이고 YB인이 이렇게 이제 그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균 값으로 그냥 예측을 해버리는 경우에 딱 빵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황당하게 틀리면 이 빵점보다도 더 안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냥 평균으로 찍는 것만도 못한 점수. 그냥 뭐 마이너스 100을 뭐 임의로 이제 곱해 버린다든지. 그죠? 이러면 그 0보다 더 안 좋은 점수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뭐 숫자가 좀 번잡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1만 곱해 버릴까요? 이런 식으로 0 이하의 점수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R2는 마이너스 무한대 어,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예측 자체가 그냥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그 값을 이제 가두고 싶은 건데, 이제 0에 가까워질수록 그냥 평균 값으로 찍는 거 수준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요 R2에 대한 관찰 잘 되시는 대로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R2 값이 왜
어째서 여기서 인제 0이 나왔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아는 것이 지금 논의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 선형 모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설 공간이 지금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최선을 다한 것이 고작 정답의 평균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냐면, 이제 표현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감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선형 모형에서 이제 특성 차원하고 이제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표현력이 결국은 이제 가설 공간입니다. 이제 표현력의 잠재적인 범위가 가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데이터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싶은데, 이 알고리즘은 이제 병따개 비유를 드렸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이제 내용은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죠. 근데 데이터는 항상 특정한 형식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와인 가게에 가면 이제 와인 병이라고 하는 이제 특정한 형식으로 와인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수돗물 틀면 와인이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형식을 항상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형식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적용이 되고, 여기에 인제 내용물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정보를 이제 추출하려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데이터에 맞지 않으면 지금처럼 최적화에 이제 실패하는 언더핏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는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KN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선형 모형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현재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판정은 이렇게 언더핏이 발생한 상황이 이제 왜 나왔는가라고 하면 가설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적인 가설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역으로 생각을 하고 역으로 이제 내려와 보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잘했죠. 왜 잘했냐면, 진정한 정답의 뒤집히가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 요게 이제 진정한 것이었고, 그 당시 시점에서 선형 회귀 모형은 이런 가설 공간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최적화가 되면 DGP에 가까운 기울기와 절편을 이제 구하는 게 가능했죠. 그러면 이런 거죠. 데이터의 복잡도라는 말을 도입을 할게요. 그리고 이 모형의 표현력, 즉 모형에서는 표현력을 이제 capacity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의 번역으로서 쓰고 있고요. 데이터는 complexity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복잡도.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모형의 표현력이 데이터의 복잡도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데이터의 복잡도가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이 진정한 DGP가 2차 방정식의 형식이 필요한데 이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은 이 표현력이 복잡도에 대응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게 현재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얘의 표현력이 복잡도에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설 공간의 범위 내에서는 그냥 평균 정도로 예측하는 게 최선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을 늘려주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애초에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로 인해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 x를 우리가 한 개밖에 안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가중치가 대응되는 방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x를 두 개를 준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가중치가 어쨌든지 그냥 이제 두 개가 될 겁니다. 얘는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어떻게 구해왔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자기는 두 개를 받으면 그거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형성을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요. 그렇게 이제 된다면 이제 x1에 대응하는 이제 w1이 이제 생길 거고 또한 음, x2에 대응하는 이제 w2가 이제 생길 거고 그리고 편향 이제 b 이렇게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노이즈를 제외하고서는 요게 이제 대응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여전히 이제 문제는 있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평면일 뿐이지 이런 곡선은 아니잖아. 그러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이 있냐면 x1하고 x2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라서 직교적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x1하고 이제 x2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좌표 공간에서 이제 직교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가정이 있는데 선형 알고리즘들이 x1하고 x2가 완벽히 이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가정을 이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장난을 이제 해볼까요? x2를 어디서 구해 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x1을 제곱을 해서 x2를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x2가 사실은 x1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이 선형회귀 모형이 이런 2차 방정식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가설 공간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띠로리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내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x2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S가 이제 원래 있는데 XS 이제 제곱을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원래는 XS가 이런 식입니다. S by 1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인제 XS 자체에 인제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X1의 인제 제곱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X2처럼 우리가 인제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이 두 개를 서로 인제 합쳐야 되는데, 그 합칠 때 이제 방향이 인제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요쪽 인제 세로 방향으로 이제 합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세로 방향으로 합치면 ES1이 되겠죠. 근데 요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제 합치면 그러면 S by 2가 되겠죠. 여기서 인제 H라고 하는 것이 인제 호리존탈, 이제 수평 방향을 이제 뜻하는데요. 그리고 인제 이 아래쪽은 이제 수직 방향이라서 이제 vertical의 약자로 이제 V로 하고요. 인제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쌓기죠. 그래서 인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쌓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결정해 준 거고, 요렇게 인제 쌓은 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X2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리니어 리그레션에 그 시침 딱 떼고 X2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XS 대신에 이제 다 X2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해 볼게요. 그러면 빵점이 거의 100 점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 거의 이게 100 점의 느낌이죠. 샥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우리가 그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을 강제로 늘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이제 아주 독특한데, 왜냐하면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이 모자란 이유를 이제 통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인제 요렇게 이제 되면 직선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복잡도가 직선으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가설 공간이 그렇게 제한적인가를 이제 통찰을 해 보면 그것은 특성 차원에 기인한다는 거죠. 요렇게 인제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중치가 요렇게 인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이상적인 모형은 2차 방정식의 형식을 이제 띠고 있어야 됩니다. 순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대응시키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써 볼게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인제 그 우리가 강제로 x1을 제곱을 해서 x2처럼 이제 동작하는 걸 만들었는데, 선형 모형은 "어 잠깐만 이거는 반칙이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얘는 이거를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뭐 따질 수도 없고, 그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따지는 건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어쨌든 "얘 두 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W2를 이제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W2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네 X2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X2의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X2는 X1의 인제 제곱이야. 요렇게 이제 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진정으로 우리가 인제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모형을 찾아낼 수 있는 가설 공간의 범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가설 공간을
가설 공간 자체가 규정이 되면 그 가설 공간 내에서 최소한의 손실을 발생하는 가중치를 찾는 것은 선형 회귀 알고리즘이 보장합니다. 우리는 범위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 자체가 모자르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 아무리 이제 알고리즘이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인제 또 한 가지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하실 점은, 원래는 이게 x1 하고 x2가 서로 이제 독립적인 경우에는 축을 두 개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즉 x1 축을 이제 그리고 x2 축을 원래는 인제 그려 주고, 그리고 인제 이쪽 방향에서 실제 이제 y 값이 인제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에 이 x1 하고 x2가 이제 독립적이면 원래 같으면 음 평면이 제 그려지는데, 지금은 이 x2의 진실을 알아요. 아, 사실은 x2라는 축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x1이 변수, 단 하나의 변수고, 거기에 대한 그 2 차 항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x1에 대해서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x축의 값은 xs밖에 이제 없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인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x2를 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근데 이것에 이제 그 출력이 뭔가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냥 실수값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중간에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입력이 들어갔는가를 따지지 않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값이 나오는 거고,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아, 이 y 값의 변수로서는 이제 원래의 차원인 x1 밖에 이제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런 식의 2차 방정식이 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인제 그런 것이 실제 이제 YS 이제 부합을 하니까 R2가 거의 이제 완벽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이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선형 모형이 그 마지막 실험에서 언더핏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더핏이 났다는 것은 이 표현력의 측면에서 가설 공간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설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러한 원인으로서 언더핏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이제 시사를 하는 거고,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이제 이 시각화 예시를 가지고서 '가설 공간을 확장을 해줘 볼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실천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스턴 데이터를 방금 전에 인제 했던 것처럼 그냥 제곱해서 불려 볼게요. 그러면 인제 x2 보스턴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제 요거는 아까 인제 그 우리가 H 스택을 이제 하고, 원래 인제 보스턴 데이터가 있는데 보스턴 데이터에 인제 제곱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랑 이제 똑같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인제 했을 때 그 2배 불겠죠. 이게 인제 원래 13 차원인데 딱 2배가 불겠죠. 당연한 이유로요. 그런데 이 13 차원도 26 차원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눈으로 본 사례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선형 회기의 가설 공간이 이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크게 증가하죠. 그렇다면 요 evaluate 이제 모델에서 그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보스턴 데이터를 X2 보스턴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한번 이제 실험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KNN을 능가했죠. 좀 문제는 있지만. 근데 이게 왜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거쳐야만이 이 결과가 이제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차원에서 시각화의 예시를 통해서 이런 전략의 효과성을 이제 확인을 해 봤고, 가설 공간을 선형 모형에서 확대하는 것이 표현력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전략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KNN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같이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결과들 직접 확인을 하셨죠? 마법 같죠? 우! 성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 알고리즘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사례죠. KNN은 KNN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선형 모형은 선형 모형이 의 효력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애기 많은 집들이랑 이제 비슷하죠. 그 이제 종종 이제 듣는 얘기가, 아직 뭐 저희는 뭐 둘째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둘 이상 있는 집 보면 아 첫째가 이랬으니까는 아마도 둘째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낳았더니 완전 딴판이더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종종 듣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 저희 이제 부부는 그냥 모험담처럼 이제 듣고 있죠. 그 같은 이제 유치원에 이제 학부모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KNN은 KNN대로, 선형 모형은 선형 모형대로, 결정 트리는 결정 트리대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서포트 벡터 머신대로, 신경망은 신경망대로 좋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뭐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가 선형 모형입니다. 그건 이제 그 상의 드릴 텐데, 그래서 이 선형 모형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을 비롯한 이제 그 이후를 이제 신경망 계열이라고 부를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일종의 신경망이거든요. 적어도 만든 사람의 어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선형 모형을 잘 이해하시면 신경망 계열의 한 3분의 1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한 이해가 현재 시점에서 딥러닝을 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효하고, 또 어제 백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백서에서도 선형 모형이 여전히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 쪽에 계시면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상대를 많이 하실 텐데, 아마도요. 그런 경우에는 선형 모형을 기반으로 한 모형들이 대체로 현재까지 전반적으로는 그 좋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그 기대가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형 모형을 이제 깊이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KNN에서 최선을 다했던 83을 훌쩍 뛰어넘는 88을 얻었습니다. 빠라밤. 그죠? 그래서 KNN 바이바이 이러는 거죠.
새로운 이제 최고 점수의 이제 갱신이 이제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깨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음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의아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 좋아. 오케이. 그 거의 뭐 플러스 한 11% 이건 참 퍼센트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인제 R2 스코어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퍼센트는 아닙니다. 근데 인제 대강 그렇다 칠게요. 그죠? 이제 70점 후반대 맞는 애가 80점 후반대로 이제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점수 자체가 훈련 점수가 오히려 낮고 시험 점수가 오히려 높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인제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인제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인제 훈련 데이터가 있고 인제 시험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스플릿을 해서 쪼갰잖아요. 쪼갰는데 그 IID 가정이 되려면 훈련 데이터의 인제 분포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서로 이제 유사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게 independently identically distributed 독립분포 IID 인제 가정인데 요건 인제 가정이죠, 가정. 그래야 한다. 그럴 것이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래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인제 이런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는 시험 점수가 높은 거는 기분이 좋은 일이죠. 수능 시험 봤는데 평소 연습 문제나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오 대박.' 이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대박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남들은 동일한데 나 혼자 그렇게 잘 나오는 경우가 대박인 거죠. '아 나는 실전에 강하구나.' 뭐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점수가 이제 높게 나왔는데 다른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높게 나왔어요. 그거는 인제 내가 실전에 강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인제 쉬워서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인제 지금 처음부터 그 점수의 역전이 인제 있었습니다. 오히려 훈련 점수가 이제 낮고 시험 점수가 높은 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인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훈련 점수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훈련 데이터셋이 선형 모형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 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쪼개 가지고 이제 훈련과 시험으로 이제 나누니까 만약에 훈련 데이터에 어려운 게 그 좀 섞이는 방식이 됐다면 상대적으로는 시험 데이터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제외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됐을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쉬운 분포를 가진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분포를 바꿔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특정하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 랜덤 스테이트를 특정하게 설정함으로써 어떤 데이터가 어려운가, 어떤 데이터가 쉬운가를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려워 보이는 점들이 어딘지를 딱 눈으로 볼 수 있었죠. 요 경계선에서 막 초록색이 이렇게 삐져 나오고 그죠? 노란색이 또 뭐 삐져서 이제 올라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여기 인제 주로 이제 노란색이고 요 위쪽은 인제 주로 초록색이다 하면은. 그래서 '아 요런 경계선상에서 얘네들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눈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13 차원도 안 되고 26 차원도 안 되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바꿔서 다른 방식의 분포가 되도록 이제 유도를 해 보는 거예요.
훈련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랜덤 스테이트의 인제 선택으로 인해서 점수가 인제 바뀐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제 의구심이 확신이 인제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실제로 분포에 따라서 이게 어느 쪽으로 뭐 쉽거나 어려운 게 몰려갔구나.' 이런 걸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인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바꾸면서 비포 애프터를 이제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난수 초기 값을 이제 일단 인제 요렇게 인제 설정하고 코드를 이제 좀 수정하겠습니다. 요렇게 인제 하면 이제 원래 결과가 이제 재현이 돼야죠. 그래서 인제 일단 원래 결과가 수정으로 인해서 재현이 인제 됐다라고 하는 사실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상태가 지금 오히려 인제 훈련 데이터가 어렵고 시험 데이터가 이제 쉬운 상황이죠. 근데 인제 난수 초기 값을 뭐 적당히 다른 값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0 이런 거요. 요렇게 인제 하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죠. 확실히 다르죠. 여기 보시면 얘가 인제 훈련 점수가 77 인데 시험 점수가 63 으로 주저앉았잖아요. 그리고 인제 차원 확장을 했을 때 오르긴 올라요. 올라줘서 인제 고마운데 훈련 점수가 이제 역시 한 10점 정도 오르고 시험 점수도 한 10점 정도 오르는 양상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와 반대 상황이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가 어렵고 시험 데이터가 쉬운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랜덤 스테이트가 0일 때는 훈련 데이터가 지금 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시험 데이터는 이제 어렵고요. 그래서 인제 요런 점수 양상이 나오는 거고 아까는 인제 랜덤 스테이트 1로 인제 설정했을 때 반대 상황인 거죠. 훈련 데이터가 인제 어렵고 시험 데이터가 이제 쉬운. 요게 인제 물수능이죠. 그죠? 아이고 테스트가 아니고. 요거는 인제 물수능이고 얘는 불수능이죠. 지금 이제 불수능이 된 거야. 걔 내가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봤는데 수능 시험장 갔더니 이거 왜 이래?' 막 이런 거죠. 그래 갖고 집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점수가 평소보다 안 좋아. 막 엄청나게 이제 고심하는데 그래 갖고 이제 우울하게 이제 나가서요. 다른 애들이랑 뭐 얘기해 봤더니 다른 애들도 점수가 다 떨어진 거야. 그러면은 살짝 마음이 쪼끔 가벼워지죠. '아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둘 다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다 IID 가정의 위반으로 보여야 된 이제 위반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라고 하면은 점수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이 두 개의 난이도 차이가 없는 상황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EBS만 보고서 공부를 해도 수능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모의고사에서 받은 점수가 수능 점수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지표가 나오면 그 교육부에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부서가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를 받게 되죠.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모형을 이제 할 때도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되면 성능이 이제 차이가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의심하게 되냐면 '어 이거 일반화 문제가 있네.' 근데 이 일반화 문제가 어 데이터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인가 데이터의 분포로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모형 쪽에서 그 모형의 이제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른 동작을 이제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모형 쪽에서 이제 발생한 거면 지금 이제 표현력과 관련된 그런 조치를 이제 취해 줘야 되고, 데이터에서 이제 발생한 거면 이거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시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디로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기인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 난수 초기 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평가를 해 보면 이게 데이터 분포로 인해서 일반화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제 의심이 이제 들죠. 그러면 이제 몇 개 더 바꿔서 이거를 그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3 하면 또 바뀌었죠. 그죠? 근데 또 차이가 나잖아요. 4 그러면 난수 초기값 4로 설정을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차이가 없고, 그리고 차원 확장을 하고서도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83, 83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치가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가 훈련 데이터의 분포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대체로 이제 일치를 하는 거고, 이때 IID 가정이 이제 성립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분포고, 이게 이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모형 쪽의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의 분포로 인해서 훈련 점수와 이제 시험 점수의 이제 차이가 났었구나라고 하는 점을 어느 정도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